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장이 끝나고 투자 설명회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전화도 하시고 찾아도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번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페드는 또 금리를 호키시하게 올릴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아주 힘든데, 오늘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인지 설명하러 여기 세미나룸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세상에 여러 걱정거리를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즘 장은 내가 이럴 거면 왜 주식했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지만, 저는 최근과 같은 변동성에 2300까지 빠질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022년에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질 줄은 몰랐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감사하고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명품 주식을, 또 미국의 명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투자 설명회가 끝났고요. 이제 식사합시다. 오늘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의도 공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저기 중소기업 중앙회 7층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 식사할 장소는 제가 아주 자주 애용하는 부추된장 비빔밥 집입니다. 제가 투자의 본질에도 써놨는데요. 이 부추된장 비빔밥 집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납니다. 우리나라 배당펀드의 최고수 한화자산의 유비 팀장을 만나러 가는데요. 배당펀드는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방어 전략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펀드이고요. 그런데 배당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상당히 철학과 그 배당펀드를 운용하는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배당펀드의 고수 한화자산의 유비 팀장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식사합시다에 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지난번 우리가 이한영 본부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유비 팀장이 오셨어요. 아,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이한영 본부장이 소개를 하는데 배당펀드를 운용하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소속돼 있는 지금 기관이 네, 한화 자산운용입니다. 네. 예. 한화자산운용이면 제 후배잖아요, 또. 네. 언제 한화자산을 입사하셨던 거죠? 아, 저는 한화 자산운용에 2009년에 입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표님하고 약간 오버랩이 겹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연예인을 보는 느낌으로. 아, 그래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배당펀드를 운영하신다고 네. 들어가지고. 네. 지금도 배당펀드 운영하세요? 2009년에 한화 자산운용에 입사한 이래로 처음에는 이제 인하우스 애널리스트를 하다가요. 네. 실제 운영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대략 한 500원 남짓 시작하는 자금으로 시작을 했었고, 제가 시작했을 때는 배당 자체가 약간 틈새 니치 마켓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2013년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 워낙 그때 성장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네. 각광을 많이 받던 시대였으니까요. 예. 2013년부터 배당을 약간 제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은 대략 한 1조 정도 어. 네,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용하고 계신 배당 펀드가 거의 1조 사이즈예요. 네, 1조 사이즈 뭐 네. 주요 연기금 자금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물어볼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물어보려면 일단 배를 채워놓고 아, 예, 그쵸. 예, 맞습니다. 여쭤봐야 되니까 네. 여기가 오늘 뭐 먹지? 네. 뭐 먹지? 뭐 별 생각 없으면 그냥 네. 부추된장 비빔밥 먹으러 와요. 아, 네.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선택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실 때, 없구나. 예. 네. 하지만 맛있는 집. 그래서 제가 예. 우리 유비 팀장님이랑 오늘 식사합시다 대담을 어디서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앞으로 리세션이 오느니 디플레이션이 오느니 여러 가지 고민할 때 네, 그 보통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배당을 많이 주면 그 배당 자체가 하나의 네. 든든한 경제적 계좌처럼 네. 주식 투자하는데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네. 들어간다 그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순전장 먹으러 올 때는 그냥 안전 마진이 확보된 음식 같아요. 아, 가서 왜냐면 후회하는 적이 없으니까. 그쵸. 예. 먹으면 항상 담백하고 네. 속이 편안하고 음, 건강에 좋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 펀드랑 이 부추된장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컨셉이 맞지 않나? 예, 예.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예, 그러면 배당 펀드 1조 매니저로서 부추된장을 한번 맛을 보고 평가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남자한테 좋다는 어. 부추를 또 그리고 생무채도 여기에다가 고소한 참기름을 고추장을 찌개랑 진짜 맛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슨 종목이 좋은지 최근에는 어떤 성장주가 또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는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배당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음. 뭐 배당 펀드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예전처럼 뭐 매니저 모임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요즘은. 네, 요새는 뭐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뭐 장이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연초 이후로 리츠 같은 상품들도 아웃퍼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리츠요? 예. 예. 리츠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오르다가 지금 경기 둔화라든가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금리 상승의 속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정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배당 펀드니까 리츠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시겠네요. 근데 사실은 뭐 투자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를 좀 혼합하고 있는 느낌? 또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약간 상가 투자? 아,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배당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적어도 지금 주가 레벨에서의 뭐 DPS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수익 관점에서의 현금 배당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근데 요즘 같은 때 보면은 워낙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요구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가 배당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뭐 국채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네.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워낙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뭐 머니 무브도 많이 네. 일어나고 있는 게 요즘의 모습이니까요. 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가 사실 시중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시중금리가 뭐 3%, 5%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상가 2.5%짜리 괜히 투자해서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공실률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니까 배당 펀드도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배당 주식도? 아, 그럼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당을 볼 때 아까 네. 그 상가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저는 배당을 투자할 때 지금 배당 투자의 역설 관점에서 네. 오히려 예를 들면은 뭐 5%의 배당 수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캐피탈 로스가 절대 수익률을 마이너스 10% 나면은 네. 더 그게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배당 투자의 역설 관점에서 배당이 항상 우리가 주는 심적인 그 조단화가 주는 안정감이 있긴 하지만 실제 투자할 때는 캐피탈 개인 관점에서 네. 주가 수익률 관점에서도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모든 배당에는 사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배당에는 사연이 있다고요? 네. 저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저도 이제 2013년부터 배당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배당이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어, 사실은 모든 배당에는 사연이 있고 네. 특히 저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라는 기업 애플요? 애플 예. 네. 그리고 애플이라는 주식을 놓고 봤을 때 언제부터 대표님은 애플이 언제부터 배당을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근 한 3년 네. 보면 요때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배당 관련된 사연은 네. 스티브 잡스의 작고 이후 시작했습니다. 아, 뭔가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예, 이제? 예. 예. 사실은 팀쿡이라는 지금은 팀쿡 CEO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능력 있다고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네. 스티브 잡스가 잡고 이후로 네. 팀쿡이 애플의 CEO가 되고 나서 네. 전문 경영이 되고 나서 많은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잖아요. 예. 워낙 천재과의 CEO였던 네. 스티브 잡스가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팀쿡 CEO가 애플의 CEO가 되고 나서 사실은 애플의 배당 정책이 주주하는 정책이죠. 배당을 포함한 예. 그런 게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워런 버핏이 스티브 잡스 잡고 이후에 네. 팀쿡의 주주환원 정책, 배당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워런 버핏이 그 주식을 샀다고 봐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시차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워렌 버핏 옹께서 애플을 언제 사신지는 정확히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분의 채에 종목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네. 과거에 코카콜라가 가졌던 그 브랜드 파워라든가 네. 향후에 있었던 현금 창출력에 대해서 되게 높이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분의 어떤 투자 철학을 봤을 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던 시기가 팀쿡이 2013년, 14년부터 CEO를 하셨으니까 대략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시기 3, 4년 이후에 계속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워렌 버핏 옹 입장에서는 그런 애플이 하나의 브랜드력, 필수 소비재의 역할의 관점에서 과거에 먼 오래전에 코카콜라가 보여줬던 그런 지배력을 나중에 보여줬던 게 아마 워렌 버핏 옹의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요, 2016년 전후로 워런 버핏이 이제 애플을 지분 공시를 공격적으로 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코카콜라를 사시던 그 투자 관점하고 애플을 사는 거는 좀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기술주를 사는 거 보니까 네, 워런 버핏 또 나이가 좀 드셨나? 네, 기존의 이 투자 철학이 바뀌셨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6년 이후로 애플 주식이 또 엄청 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플은 원래 배당을 안 하는 주식이었는데 네. 근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네. 그리고 배당, 소각도 같이. 소각, 네, 특히. 네.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워런 버핏은 아마 팀쿡하고 최소한 전화는 했겠다. 네. 너네가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도 확인하고 주식을 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이런 것도 사연이 있습니까? 저는 사연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네.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기 시작했던 시기가 아이러니하게 이건희 회장님의 와병 이후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연간 주주하는 관련된 금액이 총 10조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뭐 자사주 얼마 사고 네. 현금 배당 얼마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3개년 계획이라는 본인들 입장에서 3개년에 대한
가시성을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네. 애플처럼 네, 약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는 재원이라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와병 이후로 새로운 또 경영진이 네.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배당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사연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든 기업 볼 때 배당에도 사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사연일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꿍꿍일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 어떤 기업들은 기업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뭐 사냥한 이후에 배당을 빼먹으면서 사실은 기업을 망가뜨리기도 저희가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시작한다라고 관점에서 보면은 왜 배당을 시작했을까? 그런 거에서 한 발 약간 비틀어서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박세익 전무의 투자 스타일은 가치주 스타일인가 성장주 스타일인가? 그래 물으면 저는 모멘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모멘텀이 생길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성장주는 이제 꿈으로만 많이도 사잖아요. 근데 저는 꿈으로만 가는 주식은 절대 안 사요. 이익 모멘텀이 생겨야 사고, 가치주 뭐 PBR 0.5, 0.4 아무 소용 없어요. 가치주도 그 업황 사이클이 돌아서면서 새로운 이익 모멘텀이 생길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배당을 줄 어떤 사연이 생길 때 그 배당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배당을 안 하던 기업들이 네. 배당을 맨 처음 게시할 때 네. 1차적으로 상당히 전 주목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배당을 그게 꽁꽁일 수도 있기 뭐 때문에. 꽁꽁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니면은 본인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주주 입장에서 뭔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배당의 성숙가점에서 사실은 이 배당의 사연이 있다라는 게 결국 기업을 경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경영진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떤 그 기업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대주주가 공기업 같은 정부일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배당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의 사연도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따박따박 공기업을 통해서 배당을 챙기는 것처럼 네. 그들의 사연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게 하나의 또 카테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테고리는 배당의 사연이 처음에 시작했을 이후로 이게 사실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는 네. 마냥 돈을 쓸 수도 없고 네. 미래에 대한 투자 재원이 사실 그 배당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냥 배당을 퍼줄 수 없고, 마냥 배당을 퍼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꿍꿍이일 수 있겠죠. 예, 그런 꿍꿍이가 아니고 일정 부분 본인이 번 것들에 대해서 주주와 공유하고 쉐어하고 그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개시한 이후 쭉 카테고리 봤을 때 배당이 증가하는 기업들,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배당 성장주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DPS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 DPS가 올라가는 것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마냥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DPS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기업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네. 그런 배당을 시작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배당 늘려가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어떤 사연이 있을까를 되게 많이 주목을 하면서 배당주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다가 네. 막 가슴이 이 새로운 걸 배우는 그 희열 때문에 네. 막 숨이 컥컥 막히는데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네. 근데 반토막이 나는데 배당을 똑같이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괜찮아.
이익은 줄었지만 내년 내후년에 나 돈 잘 벌 거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돈으로 우리 배당 줘도 돼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였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 저희가 뭐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용돈을 줬다가 예. 용돈의 하반 경직성이 있잖아요. 예.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10,000원이나 용돈 줬다라고 하면은 예. 그 용돈이 만약에 5,000원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녀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 그거- 집이 가세가 기구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그게 똑같이 기업들도 DPS 배당에 대한 하반 경직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배당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함부로 배당을 낮추기도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왜냐면은 배당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업황이 둔화됐다는 거에 시그널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집안의 가세가 기운 거에 대한 다른 시그널을 투자자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용돈의 하방 경직성과 네. 배당의 하방 경직성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방금 그 부분은 사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배당을 주는 기업이 주가가 좋으냐, 네.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이 그렇죠. 주가가 네. 좋으냐. 네. 그 교과서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은 괜찮아, 우리 이 정도 현금을 줄 여력이 있어, 이런 자신감을 피력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교과서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히 시황 산업이단 말이죠. 그쵸. 반도체. 그러면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도 보면 이익의 업다운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일정하게 배당을 주지는 않잖아요. 네. 이익이 많이 날 때 많이 줬다가, 많이 줬다가 뭐 정유회사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클리컬 반도체 사이클 산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익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때 배당을 그대로 줬었다. 그랬을 때 2019년 1Q에 2Q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2019년 1월 초부터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다들 놀랬었어요. 아니 어닝 쇼크가 나는데 얘네들이 왜 사지? 2018년도에 꺾어야 된다라고 외국인들이 먼저 얘기했었는데 19년도에 정작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서 그때 외국계 브로커를 통해서 왜 사는지 좀 알아봐라 네.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왔었어요. 그 대답이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 배당률이 지금 정도,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6% 빠졌었거든요. 네.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면 2.8%였던가? 네. TSMC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TSMC가 2.5면 삼성전자 2.8? 근데 전체적인 그런 경쟁력 네. 봤을 때는 TSMC를 2.5% 들고 있는 것보다 삼성전자 2.8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샀다라는 얘기를 브로커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니 우리는 반도체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니 그거 막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는데 배당 하나만 보고 네. 들어왔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게 실제로 배당 펀드 운용하실 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줄자. 아, 줄자. 그러니까 사실은 줄자라는 거는 절대적인 줄자 30cm라는 길이도 있지만 네. 그 30cm는 누군가한테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컵에 물컵에 물이 절반 있다는 네. 얘기, 아니 절반 밖에 없다라는 얘기 하는 네. 것처럼 누군가한테 30cm는 되게 긴 그 길이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한테 되게 짧은 길이일 수도 있는데 네. 배당 관점에서는 그건 사실 상당히 절대적인 숫자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특히 배당 주식을 볼 때 그 네. 고유의 배당 수익률의 밴드값을 한 번씩 봅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네. 아니면 일부 뭐 정유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대주주인 정유회사도 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되게 솔직해요. 예. 본인이 업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네. 비교적 상당히 솔직하게 배당을 주고 솔직하게 배당을 안 주거든요. 아, 솔직하게 안 줄 네. 때도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안 주는 주고. 거죠. 예. 지금 가세가 너무 기울었어. 그러니까 좀 힘들어. 아빠 좀 힘들어. 올해는 좀 쉬자. 약간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상당히 솔직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연의 비하인드는 네. 대주주의 성향도 같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어떤 성격의 대주주가 있고
그리고 어떤 성향의 대주주가 기업을 경영하는지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고, 실제 각 기업들마다 오로지 본인의 배당 수익률 밴드값이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 밴드값이 비교적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면 하단까지 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배당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3%에서 7%의 밴드값에서 항상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이 기업이 시가 배당 수익률이 7%까지 갔다는 얘기는 얘의 온전히 우리가 PER 밴드값을 보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네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비교적 그게 그 기업들의 성향은 되게 상당히 잘 파악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PER 밴드라든가 PBR 밴드를 보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의 밴드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배당 수익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밴드값의 상단에 붙어 있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고, 물론 이제 그 회사가 엄마 아빠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그 7%라는 시가 배당 수익률이 못 줄 수도 있겠죠, 그 해에는.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보면서 이 회사는 비교적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해왔고 지금의 업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줄일 수도 있겠다 를 보면서 같이 투자를 병행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솔직한 배당 성향, 그 부분에서 또 하나의 좀 충격을 먹은 게, 배당도 이 시클리컬 기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시가 배당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말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 업황이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어 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가 배당률이 7% 가까이 된다면 내가 그 밴드 상단에서 주식을 살려면 이 기업은 솔직하게 계속 배당을 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주가가 많이 빠져서 7%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나중에 들쑥날쑥 배당을 줬다가 안 줬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외국계 기업 말씀하시다 보니까 한국쉘, 뭐 S-오일 이런 거잖아요. 항상 일관된 배당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 그 부분이 배당의 형태로든 자사주 매입으로든 솔직하게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다 없지는 않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배당을 그래도 한 2% 이상 주는 주식을 아마 편입을 하실 건데, 그 기업들에 대한 배당의 믿음에 대한 비율이 뭐 100이라면 미국은 100개면 100개다, 뭐 3M이나 보면 배당을 코카콜라 꾸준하게 주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 뭐 배당 귀족주라고 얘기도 하죠. 사실 미국에 배당 귀족주가 있다 하고 얘기도 하니까요. 그럼 뭐 미국의 배당 기업들 풀은 100점 기준에 걔네들은 뭐 95점? 거의 뭐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한국은 한 어느 정도예요? 저는 그 기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제가 아까 애플과 삼성전자의 사례를 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 세대가 바뀐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3세 내지는 4세 경영이 전면화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들의 경영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왕관의 무게는 되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나는 사실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뭐 태어나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기분 좋을지 일반인들 입장에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나름의 고민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3세나 4세 경영의 전면화가 되면서 일정 부분 뭐 과거에 뭐 롯데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그룹들이 배당 정책들이 많이 바뀌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세대 교체와 같이 맞물리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뭐 항상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배당 성향이라든가 낮은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 시장이 자본시장이 성숙이 되면서 예. 점진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대만 시장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네. 대만 시장을 놓고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향후에는 더 대만만큼의 어떤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긴 합니다. 예. 그 대만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시가 배당률 전체 시장의 시가 배당률도 우리가 훨씬 낮고 네. 배당 성량도 훨씬 맞죠. 낮고. 예, 예. 근데 우리가 대만만큼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사실은 저희가 대주주 입장에서도 네. 정당하게 본인들이 버신 거에 대해서 챙긴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배당이 사실은 제일 명백한 클리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가 하나 투명화되고 있는 자본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죠. 물론 이게 그러고 보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된다라기보다는 예. 뭐 많은 분들의 시각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네. 방금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한 5년 10년 뒤에 그때 한국 시장이 2,300이 깨졌을 때 그때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후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량이 좋아지고 주주 환원이 좋아지고 그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연을 얘기하셔서 그럼 어떤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대만처럼 아니면 OECD 국가들 평균처럼 배당 성량이 높아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방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치, 대주주의 기업이 이걸 함부로 사치할 수 있는 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워낙 감시의 눈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재벌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그 무거운 왕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주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배당 정책을 내가 이제 실천해. 그런 걸 사실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동안은 이제 지배구조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주사로 많이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주사로 전환하는 게 대주주 오너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면서 소액 주주들이 약간 거기서 소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지배주주 개편이 다 되고 나면 그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계열사들의 이익을 챙겨가려면 배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주사 체제가 다 갖추어지고 나면 결국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기업 가치를 저평가시켜놔야 지주사로 만들 때의 부분도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면 지주사 체제가 다 갖춰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계열사들의 배당 성량을 확 올리지 않을까 그런 사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야, 오늘 배당 관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 주냐 가치 주냐에서 배당 투자를 너무 간과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작년에 우리 시장이 너무 이제 과열화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저희 고객들한테 딱 하나 제가 얘기한 종목이 있었어요. 네. 방송에서도 제가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 하면서 종목 얘기를 안 했는데 다 이제 눈치를 채시고 막 댓글을 다셨는데 KTNG. 네. 배당이 거의 6%에다가 이제 대주주가 국가나 그쵸.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KTNG를 10년을 봤더니 10년 전에 1,100원을 배당하다가 지금 4,800원을 배당하고 배당도 계속 올라가 있고 배당 성량도 높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계 같은 기업이 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 팔아서 사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고 배당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담배랑 정관장이랑 독보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건데 영업이익률도 막 27%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 지분율이 52에서 54%까지 하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1년 반 내내 팔아가지고 네, 그렇죠. 36%인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이상했어요. 외국인은 왜 팔지?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우량한 고배당 주식을 그 외국인이 판 만큼 우리 국내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잘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KTNG를 사신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최근에 주가는 박살 났는데 KTNG는 덜 빠졌죠. 예, 배당 상대적으로 받고 뭐 네. 82,000원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는 배당의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배당주의 매력. 네. 네, 우리가 성장을 쫓아가야 되는 장도 있지만 수비를 해야 될 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부동산과 같은 주식이다. 네. KTNG를 제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KTNG가 주가가 2015년인가 중국의 요크들이 막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13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17만 원인가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8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 요크들이 들어오면서 면세점에서 담배 사고 정관장 사니까 네. 성장성이 부각이 됐다가 사드 보복 그리고 코로나 봉쇄 그런 걸로 당연히 이제 실적이 망가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4년 동안의 실적이 보니까 매출 증가, 이익 증가 다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드 보복으로 명동 거리가 한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명동의 빌딩은 다들 장사가 안 될 거야. 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명동에 가봤더니 장사가 잘 되는 집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하동관. 아, 네, 그 집은 중국 요크가 안 오는데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되면서 네. 그래서 약간 하동관 같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했어요. 사연이 좀 스토리가 맞나요? 일단은 뭐 저는 그 사연에 정보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근데 KTNG도 분명한 부분은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의 배당 히스토리가 분명하게 있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뭐 대표님의 식사시다 제가 쭉 보다 봐서 저도 애청자이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 이상혁 부장님하고 했을 때 수출주로 변화됐을 때 시세가 되게 많이 난다. 네. 그게 되게 많이 와닿는 포인트거든요. 아. 그러니까 KTNG도 사실은 주가가 더 좋은 모습으로 되려고 하면은 이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입니다만 예. 아직까지 제가 뭐 직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뭐 의견을 제시를 못하게 예. 거를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네. 뭐 KTNG도 그런 수출주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배당도 지금에 있는 고유의 모습이긴 하고 고유의 사연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 만약에 KTNG가 수출주의 모습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요코라든가 정관장에 대한 것들이 좀 다른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개인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00% 동감을 하는 게 네. 은행주가 고배당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지만 과점화돼 있고 네. 성장이 멈춘 네. 인구 성장이 안 나오고 대출 성장이 좀 침체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주는 고배당을 주는데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그렇죠. 통신주도 거기서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KTNG가 수출주로서의 네. 모멘텀을 타면 당연히 이제 지금의 밴드가 업그레이드 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드 보복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그는 성장 모멘텀이 없으면 네. 그냥 이제 고배당 주로서 안정적으로 네, 그렇죠. 예. 통신주처럼 움직이는 네. 주식 네. 그러면 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도망가는 주식 네. 네. 도망가 있다가 네. 안정적으로 배당 받다가 성장주가 다시 가네 가치주 시클리컬이 가네 하면 오히려 이런 디펜시브 방어주를 팔아서 또 갈아타야 되나 그런 약간 현금과 같은 주식 네. 그런 개념이겠죠. 네. 사실 뭐 MMF보다는 지금 워낙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MMF 쪽에 단기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점점 기업들이 분기 배당이라든가 네.
반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면은 저희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월에 10,000원을 주는데 15일에 5,000원 주고 말일에 5,000원 줘서 토탈리 10,000원인 것과 예를 들면은 뭐 아빠가 요새 살림살이 괜찮아졌어. 뭐 15일에 5,000원 주고 그 월말에 10,000원 똑같이 줄게. 네. 합쳐서 15,000원 줄게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분기나 반기 배당을 시작하면서 전체 연간 배당 토탈 중에서 일부를 분기나 반기로 주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일정 부분 DPS 늘리면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연? 왜 갑자기 이런 기업들은 뭐 분기 배당을 시작하고 반기 배당을 시작할까? 그러면 연간 배당 총 금액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행간의 의미로 저희가 공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아니 똑같이 2달러를 주는데 미국은 50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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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센트 주니까 네. 연간 배당은 2달러지만 네. 사실 복리로 따져보면 그쵸. 2달러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체에서 하도급 업체한테 야 우리가 연말에 1,000만 원 줄게 하는 거라 네. 분기마다 250만 원씩 주는 거라 그러면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무조건 현금을 빨리 빨리 받는 받고 게 싶죠. 좋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렇게 대만이랑 PER이나 PBR 멀티플이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주주 환원이 적은데 거기다가도 또 똑같은 배당을 줘도 네. 분기마다 주는 그쵸. 미국 주식하고 네. 한 번 주는 주식하고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분기 배당, 반기 배당을 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시가 배당률 자체가 연간으로 뭐 똑같이 2%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기 배당으로 늘리기만 하더라도 네. 멀티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분기 배당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분기 배당 하다가 특별 배당은 왜 하는 겁니까? 특별 배당은 뭐 사실은 본인들이 3기년 정책을 했을 때 프리캐시 플로우의 일정 부분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처음에 이제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를 본인 입으로 이제 했던 거를 주주와 약속 지켰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정책을 또 필지 예의주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삼성그룹이 뭐 시작을 하면 네,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 그다음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배당을 늘린다? 그러면은 뭐 우리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시작한 것 자체도 그 이후로 뭐 많은 기업들이 분기 배당에 대해서 삼성도 하는데라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지금 지수가 2,300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시가 배당률은 한 얼마 정도 나오죠? 지금 2%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 초반. 네. 2% 초반인데 금리가 3%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별로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네. S&P 500도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네. PER은 16배까지 16배. 빠졌는데 S&P 500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시가 배당률이 2% 안 됐죠. 네, 2% 하회했었습니다. 네. 네, 한 1. 뭐 후반대 예. 6, 7% 정도, 1.67% 정도 가고요. 1.67% 나오는데 금리가 막 1.7% 돌파해서 네. 3%가 넘어가니까 네. 미국 시장도 당연히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시장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무조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빠져야 된다. 그게 2019년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8년 말에 3.2를 찍다가 1.5까지 빠지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까지 특히나 뭐 미국 S&P 500이 그때 28.8%나 상승은 하더라고요. EPS 증가 하나도 없이. 네. 그것만 보더라도 아까 줄자 네. 상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네. 그 상대적이라는 게 금리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다가 금리가 1.5까지 빠지니까 주식이 주식은 2% 정도 시가 배당률을 받는데 또 열려 있잖아요. 네. 캐피탈 게인이 열려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매력적이라서 주식에 돈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채권도 보세요? 뭐 이렇게 배당 펀드를 하시니까 금리를 이렇게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네. 뭐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근무하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하고 사실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미국 10년물이 하락이 필요한 시점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75bp가 아니고 50bp고 어느 순간 되면 50bp가 아니고 25bp고 당초에 우리가 50bp를 올릴 줄 알았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아서 그 50bp가 아니고 25bp가 되는 시간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곧 도래한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저도 곧 도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미국 10년물이 좀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레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반영된 금리 레벨이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는 그 변곡점이 좀 필요한 시기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곡점은 이번 7월 28일 날 네. FMC 회의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한 12시간 지나고 나면 미국의 GDP, 2분기 GDP가 발표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지금 2분기 GDP가 마이너스 나올 거다고 아,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페드가 과연 9월 달에 빅스텝 50pp를 할까? 아, 예. 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때부터 시장은 이제 금리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 무거운 지금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비 팀장을 모신 게 이한영 본부장을 제가 발굴을 한 이유가 네. 우리 업계에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저보다 고수분들을 끄집어내서 투자란 어떻게 하는 건가를 네. 많이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한영 본부장도 끄집어내고 네. 그 다음에 한화증권에 있었던 이다솔 연구원 브레인 갔다가 지금 메리츠 증권 가 있지만 이다솔 연구원 끄집어내고 우리 유비 팀장을 지난번에 딱 만났을 때 맞아, 주식 투자는 배당인데 네. 배당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동안에 없었네. 네. 그래서 그때 바로 부탁드린 거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클로징 멘트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중요한 거 더 얘기 좀 더 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그냥 배당만 믿고 하면 되는 겁니까? 배당을 믿었는데 배당의 배신도 있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 5% 이상을 사실은 제가 보는 배당 수익률은 사실 네. 5% 이상 사실 보거든요. 5%요? 예. 시가 배당률이 5%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 네, 우선적으로 보는 거죠. 어. 왜냐면 보통은 이제 지금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2%가 상회하긴 하지만 지금은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주 많더라고요. 네, 아주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예, 돌려보시면은 퀀트라든가 엑셀로 이런 걸로 돌려보시면은 네. 생각보다 3%를 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네. 많아진 상황이고 네. 주가도 그만큼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5% 이상 주는 기업들도 오히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5%의 유무, 네. 3%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사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해자가 됐든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 저희가 정통적으로 보는 그런 모멘텀도 보겠지만은 네. 오히려 저는 사실은 그 배당 투자를 2013년 이후로 매니저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게 경제적 해자 관점에서 배당이 줄 텐데 네.
배당 5%를 담보로 하고 들어왔는데 캐피탈 로스가 주가 손실이 네. 마이너스 10% 이상 나는 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제일 괴로웠고 네. 왜냐면 그건 사실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뭐 안전 마진, 네. 어떻게 보면 배당에 대한 믿음 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제가 잘못 봤나에 대한 끊임없이 대물음을 주는 그러니까요. 하나의 숫자잖아요. 배당 5%는 무조건 먹을 줄 알았는데 절대 수익이 마이너스 10% 났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제일 되게 힘든 거고 네. 배당 투자를 할 때. 두 번째로는 사실은 특정 기업이 됐을 때 연초에 이제 기말 배당을 하는데 배당 쇼크를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미안한데 아빠가 뭐 예를 들면은 실직했어라는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날려가지고. 예, 뭐 고해성사하는 기업들 용돈 못 줘. 고해성사라는 기업들이 일부 생기거든요,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배당 정책이 있었다고 하면은 안타깝지만은 뭐 작년에는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배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배당 쇼크를 내는 기업들이 생기거든요. 아, 사실은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할 때 이 두 케이스가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은 기말 배당 쇼크를 내는 기업들은 네. 사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그만큼 업황이 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전년도에 업황이 안 좋았고 그게 일정 부분 프라이싱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러면서 주가의 시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겠죠. 네.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순간에 그 시가 배당 수익률의 그 역사적 밴드값을 믿었던 제 입장에서 배당을 오히려 안 해버린다? 예. 라는 건 진짜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픈 그렇네요. 구간이기 진짜 때문에 쇼크네. 사실은 연초에 사실은 저는 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배당을 쇼크가 내고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배당 안 할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대기업들도 왕왕 있거든요. 왕왕이 있어요? 예.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사실은 배당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면서 아니 뭐 2.5% 정도 배당 나오니까 네. 지금 뭐 시가 배당률이 2.8 나오나요? 뭐 거의 1,500원, 네. 1,580원 그 하면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6만 원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배당만 보고 투자해도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단 낫겠지라고 했더니 캐피탈 로스. 네. 네, 8만 5천 원에 샀는데 지금 5만 8천 원. 뭐 네. 이렇게 되니까 되게 이게 맞나? 이런 회의가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배당 펀드를 하시면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배당보다 뭐 5배, 10배 되는 평가손이죠. 그렇죠. 예. 평가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니까 네. 그걸 믿고 그냥 음. 버티는 거죠. 저는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왜 샀는지에 대한 아, 뭐 대물음을 하죠, 사실은. 네, 해보고. 예. 사실 항상 이 손가락이 문제인데 네. 예, 왜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손가락이 문제이긴 한데 네. 사실은 그때는 단순히 제가 뭐 배당만을 네.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전자가 우리가 10만 전자를 얘기했을 때는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네, 기대감이죠. 예, 성장. 어느 시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삼성전자의 역량, 대한민국의 역량을 봤을 때 TSMC가 잡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네.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야. 네. 라는 게 사실은 그 PBR 2배까지 우리가 봤던 아. 시기가 삼성전자의 모습이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시기 됐을 때는 제가 캐피탈 로스가 났을 때는 제가 왜 매수 버튼을 눌렀는지 손가락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네.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네.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다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손가락 먼저 분질러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왜 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네, 내동매매나 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실적이 반토막이 나도 똑같은 배당을 했고 네, 거기다가 그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특별 배당을 한다는 약속도 지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럴 때 시가 배당률이 높아졌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당주도 결국은 싸게 사가지고 배당도 받고 캐피탈 게인도 네,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에 뭐 똑같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었던 게 그러면 배당 주식을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배당이 시가 배당률이 5% 나오는데 네. 한 번씩 보면 40% 50%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쵸. 통신주도 그렇고. 네. 그러면 어디서 이걸 가만히 들고 계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시가 배당률이 밴드의 상단에서 사듯이 네. 그러면 그 밴드의 시가 배당률의 밴드 하단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사연에 주목하는 거죠. 네. 사실은 보통 뭐 시가 배당 수익률의 상단과 하단은 그게 온전히 그 기업이 큰 변화가 없이 그 밴드값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근데 이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뚫는 뭔가의 또 다른 모멘텀이 있겠죠.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수출주의 모멘텀이라든가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들 네. 그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다른 그림일 것 같고 네. 그게 아니고 온전히 이 기업은 꾸준히 뭐 시가 배당 수익률이 4%에서 7%의 레인지에서 오랫동안 움직였다. 네. 그리고 그런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뭐 공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은행주가 됐든 통신주가 됐든 저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배당의 성숙도가 높은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아, 배당의 성숙도가 네. 높다. 네. 어. 사실은 보면 그런 기업들은 비교적 본인들이 오랫동안 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제가 사연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주에 주목한다 내지는 경영진에 대해서 주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비교적 그 정책들을 펼치시는 분들은 네. 결국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도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에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숫자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그 고유의 변화를 뚫는 네.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이트의 변화일 수 있겠죠. 나이트의 변화가 녹익어서 새로운 나이트를 그려가는 그림들. 네. 예를 들면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서 과거에 뭐 배당 수익률의 히스토리 밴드의 하단이긴 하지만 그때는 요 하단에 있을 때는 올랐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업황이 좋아지든 뭐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붙든 그때 나이트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거를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건지 네. 뭐 사람도 마음도 계속 변하겠지만 기업도 네. 계속 저희가 생명체라고 명명하는 것처럼 변화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연이 변화되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그때 그 시점에 맞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당 펀드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연기금 기관 투자가들이 배당 펀드를 집행을 하면서 그 배당 지수를 벤치마크로 주죠. 네. 그게 코디인가요? 뭐 그거는 기관의 성격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고유의 뭐 별도의 비교 지수인 벤치마크를 주시는 기관도 있고 예. 그게 아니고 일본 뭐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토탈 리턴 관점에 네. 배당을 같이 녹인 지수를 많이 주시기도 하세요. 아. 코스피 TR 지수라고 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을 감안한 코스피 지수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관의 성향이라든가 내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배당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네.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분들의 사연도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코스피에다가 배당 펀드라면 그래도 일반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1.5%라면 네. 그래도 배당 펀드라고 집행하는 거니까 이 펀드의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2%, 3% 이상을 네. 감안을 해서 벤치마크 지수를 이렇게 준다는 네,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제 코스피 플러스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대략 코스피 시가 배당 수익률 대비 한 50bp 정도 이상의 포트폴리오 배당 수익이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시스템에 대해 구축을 해놓고 아침을 네. 확인할 수 있게.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주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당주만을 사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배당 수익률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죠. 네. 사실 저희도 최근에 구축한 저희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 시가 배당률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3%. 아, 예. 그 3%를 사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지금 2,300, 400, 500, 뭐 3,300에서 2,300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뭐 5% 정도 뭐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5% 10% 빠져도 우리가 구축한 펀드는 배당을 3%는 받으니까 네. 시장이 10% 빠져도 3% 버퍼는 있다. 네. 네,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사거든요. 네. 네. 예전에 서점에 가봤더니 네. 나는 배당 투자로 뭐 얼마 벌었다. 네. 그게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상가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그렇죠.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제 ROI가 네.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 배당이잖아요. 네. 근데 배당을 무시하고 너무 이제 자본 차익만 얻으려고 너무 이제 테마주, 네. 그냥 성장 스토리주를 쫓아다니는 게 그런 매매보다는 배당,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우리가 옛날에 성문 기본 영어 이런 거 보면 아, 예. 거의 뭐 명사 동사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맞습니까? 명사 동사?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 책 보다 보면 맨날 맨 제일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 네. 요까지만 공부하고 그 예. 다음에 뒤에는 진도가 예, 잘 안 뒤에 나가다 예. 보니까. 수학으로 볼 때 집합만 보는 것도 그러니까요. 수학 맨날 집합. 배당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네. 예, 우리 기관 투자가 중에서 배당 펀드를 1조 가까이 운영하고 계시는 한화자산의 유비 팀장님 모셔서 아주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